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계사보다 더 재미있는 전쟁사, 그 중에서도 1차 세계대전 준비했습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한 도시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된 갈등은 불과 몇 주 만에 유럽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4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포탄만이 아니라 산업과 과학, 이념과 정치가 맞부딪힌 현대전의 서막이었죠. 한 발의 총성이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최진기의 전쟁사 중에서 1차 세계대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치열하게 벌어진 세계 전쟁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가 참전을 했고,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 규모 면에서는 따라올 전쟁이 없겠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터키, 아랍, 북부 아프리카의 나라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의 격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각각 거대한 강국들끼리 동맹을 해서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팀, 다른 한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삼국 협상을 기반으로 뭉친 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은 이후 각각 두 팀 중 한 팀에 가담을 하게 되죠. 한편 세계대전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제평화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맹이 생겼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이처럼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은 2차 대전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2차에 비해서 생소하긴 하죠. 먼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전쟁의 공통점은 독일이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이죠. 독일과 대적한 나라는 크게 네 곳입니다. 유럽 전통 강호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영토를 가진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영국은 유럽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 유럽 최고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전 세계에서 GDP 생산량 1등을 차지했고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독일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1차와 2차의 또 다른 공통점은 전쟁의 양상입니다. 서로 편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이 됐죠. 이를 기반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을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독일과 같은 노선에 서게 되지만 두 대전 모두 그 중심은 독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이 중심이 돼서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 네 나라를 상대로 싸우면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차례로 이기지만 영국과의 전쟁에서 고전하다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 패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전개 양상은 1차나 2차 세계대전 모두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볼 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역사적 쟁점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독일이 어떻게 전 유럽을 상대로 싸울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참호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을 살펴볼까요? 우선 1차 세계대전 전 정치 및 군사적 동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선발 자본주의로 다른 나라보다 일찍 자본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민지가 많았었죠. 반면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이유가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지배권 싸움이 빠져있는 전쟁은 없으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영국의 식민지와 프랑스의 식민지를 합하면 그 당시 거의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식민지가 아닌 곳은 유럽과 러시아, 신대륙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대륙은 위는 미국이었고 당시 브라질은 포르투갈에, 나머지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이 차지할 식민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발 자본주의가 출발한 것이니 식민지 쟁탈전의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러시아와 싸웠을까요? 두 나라 모두 식민지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독일처럼 식민지 쟁탈 싸움에 끼어든 것일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독일과 싸웠을까요? 역시 식민지 때문일까요? 당시는 독점 자본주의였습니다. 독점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식민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가 원료의 공급처이자 값싼 제품의 판매처가 되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쟁탈전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큰 의견입니다. 자, 그럼 미국부터 가보죠.
미국의 참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양쪽에 물자를 팔아서 이익을 거뒀습니다. 특히 영국에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영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컸죠. 결국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일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독일은 U-보트를 만드는데 이것으로 무제한 잠수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원양 항해선 루시타니아호가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이 참전 선언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20세기 초반,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합니다. 전형적인 독점 자본주의에 들어선 미국에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재벌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록펠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록펠러는 반노조로 유명합니다. 마침 20세기 초 미국에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노동운동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되는 이때 세계대전이라고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독일군의 숫자를 보면 약 1200만 명, 2차 세계대전에도 약 4천만 명 이상이 참전을 합니다. 이 말은 독일 내 20, 30대 거의 모든 젊은 남자가 징병이 돼서 군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또한 1차 세계대전에 잠깐 참전하는데 무려 36만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사상자 수는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마침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된 시기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의 격차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독점 재벌과 대다수의 헐벗은 민중의 양극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쟁은 바로 이런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애국주의라는 이름을 씌워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가장 큰 요인은 내부의 복합적이고 폭력화되어가는 계급 간의 모순, 불평등으로 인한 폭발의 우려를 외부로 분출시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자면 노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죽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실제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결정타가 된 것이 바로 군인의 파업이었습니다. 군인과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노동자의 파업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당시 유럽 각국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노동자가 자본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느냐? 이렇게 여러 입장이 끊임없이 충돌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국가 동맹의 전쟁이자 국가 내부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의 뒤에는 독일 세력이 있었고 황태자 부부를 죽인 청년은 세르비아계 출신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슬라브계니까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던 거죠. 황태자가 암살된 이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르비아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아들인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나라가 서로 엉키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은 철강 생산량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계를 받게 된 독일. 프랑스는 이미 과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비스마르크에게 패배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는 자동으로 러시아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프랑스 양쪽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양상. 먼저 1차 세계대전의 전개 양상을 압축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 침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러시아가 가담하고 독일군이 중립군이었던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영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크게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세 나라의 주도적인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서부전선은 1917년까지 참호전으로 지속됩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침략했다가 독일군의 반격으로 밀려납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참전하고 마지막으로 1917년 미국이 참전하면서 관련 국가의 참전이 마무리됩니다. 이후 두 세력은 전선을 밀고 당기며 공세와 방어를 이어가다 1918년 독일이 연합군과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종전에 이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가스, 탱크, 화염 방사기 등이 크게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호전에서 참호를 잘 지키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자 보급이 끊기기 전까지요. 물자가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참호전이 치러집니다. 다시 말해 4년 후에 어느 한쪽의 물자가 떨어진다는 건데 먼저 손을 든 쪽은 독일이었습니다. 전쟁이란 참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간단합니다. 적의 물자를 먼저 떨어뜨리는 쪽이 이기는 거죠. 독일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물자를 먼저 떨어뜨리려고 했을 겁니다. 독일은 섬나라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잠수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결국 두 나라보다 먼저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군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새로운 참호를 팔 여력도 나질 않았죠. 그동안 연합군은 독일군의 참호를 순차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소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 내부도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았습니다. 전장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데 노동자와 군인들의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훗날 독일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체제가 붕괴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전쟁 패전의 이유는 안팎 모두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1차 세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가 대거 등장합니다. 참호, 기관총, 가스, 탱크, 국사포, 거대 전함까지. 전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잠수함도 나옵니다. 또 폭격기가 등장하면서 시가 폭격이 이루어지죠. 이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했고 전쟁이 전개될수록 사망자의 수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전투가 벌어지면 몇십만 명씩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은 약 6,500만 명. 당시 세계 인구는 15억 명에서 20억 명 사이였는데 그중 6,500만 명이 참전해서 1,000만여 명이 죽고 2,300만여 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전쟁. 이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서쪽으로 프랑스, 동쪽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중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중 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독일의 정치인이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러시아와는 절대 원수가 되지 말자였다고 하네요. 비록 독일은 게르만이고 러시아는 슬라브였지만 그래도 독일은 러시아와 화목하게 지내자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죽고 나서 빌헬름 2세가 들어섭니다. 빌헬름 2세는 즉위하자마자 비스마르크를 해고하고 반러시아 정책을 펴니다. 비스마르크에 대한 반발심을 원인으로 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빌헬름 2세 시절에 독일 내부의 사회주의 운동이 최절정에 들어서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막강한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독일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의 기운을 더 높여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빌헬름 2세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양면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이때 그가 준비한 계획이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계획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전선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기 전에 프랑스와 신속히 단기전을 벌여 승리하는 계획이었죠. 유럽에서 막강하기로 소문난 프랑스 육군을 먼저 공격하겠다는 생각은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빌헬름 2세의 계획은 나름 혁신적이었죠. 독일은 어쨌든 두 나라와 동시에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전선 분리 방지. 독일 8분의 7 병력으로 프랑스를 침공해 6주 내에 파리를 점령할 것. 북부에서 파리를 향해 낫질하듯 프랑스를 점령하자. 최후로 알자스 로렌, 프랑스의 동부 지역을 포위하고 섬멸하자. 거리를 고려해 보니 러시아와 맞붙을 시간을 준비하다가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상대로 양면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전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파리부터 함락시키고 나면
러시아를 점령하는 것은 쉬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8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중 7개 군단이 파리로 먼저 쳐들어가고 나머지 하나의 군단이 러시아에서 버티는 겁니다. 이때 러시아 쪽으로 간 군단이 바로 제8군단입니다. 이 군단에 대해서는 동부전전을 다룰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쪽은 서부전선, 러시아 쪽은 동부전선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독일이 곧 침공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 접경지대를 방어하자 독일은 그곳을 피해갑니다. 독일의 슐리펜 계획의 7개 군단은 우회로로 돌아서서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슐리펜 계획은 절반은 실패하고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의 방비를 뚫고 접근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예상치 못한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이죠. 독일군은 우회하면서 벨기에를 거치는데 벨기에는 중립국이고 그 뒤에는 영국이 있기 때문에 독일군이 설마 벨기에를 건드릴 리 없다는 것이 프랑스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벨기에를 통해 프랑스로 갑니다. 사실 독일의 비렐름 2세는 영국의 조지 5세와 외사촌 사이였습니다. 비렐름 2세는 사촌길인데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독일의 예상과 달리 영국은 참전을 선언합니다. 결국 독일은 영국을 포함한 세 나라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언제나 강대국이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단기전에서 한번 승리는 가능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파리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가장 멀리 돌아갔던 4번 루트의 군단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최정예 군단이었던 4번 루트의 군단. 싸움 실력도 좋은데 빠르기까지 했던 거죠. 독일군 스스로도 너무 쉽게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바로 파리를 점령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내리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다른 군단이 오기를 기다리는 전술적인 오판이었죠. 덕분에 프랑스가 정비할 시간을 가집니다. 독일의 작전이 성공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는 사령관의 오판도 있지만 프랑스의 통신 기술의 발달도 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전선에 있던 프랑스 군이 그렇게 빨리 파리에 도착할 줄 몰랐습니다. 당시 프랑스 군은 빠른 지원 요청을 위해서 모스부호를 날립니다. 덕분에 전선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곧바로 파리로 들어와 보급이 강화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독일의 1군단과 2군단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총력전을 펼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독일이 파리로 들어와 보니 영국군이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독일의 1, 2군단 사이를 뚫고 들어와 버리면 둘 중 하나는 포위돼서 섬멸당할 수밖에 없었죠. 1군단이 파리 진격을 앞두고 2군단과 합류를 기다릴 때
그 사이 50km의 간격을 적군에게 노출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독일군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독일군은 그 간격사에 있던 영국군을 발견합니다. 영국군을 발견한 독일군은 포위를 두려워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훗날 프랑스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독일군이 마주한 영국군은 길을 잃고 독일군 사이로 들어갔던 군대였죠.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불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알아챈 독일군은 후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 군은 보강을 한 상황이었죠. 역으로 독일군의 측면에 위협을 가했고 이때 말은 전투가 발발합니다. 약 200만 명의 군세가 맞붙은 큰 전투였습니다. 독일군은 마른 전투에서 결국 패하고 퇴각하고 맙니다. 이로써 독일군의 슐리펜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장기적인 참호전이 시작됩니다. 약 4년간 이어지는 참호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600km에 달하는 참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서부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뚜렷한 승리나 패배 없이 사상자의 숫자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참호전의 결과는 독일군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참호전은 무조건 끝까지 지키는 쪽이 이기는데 독일군은 지키지도 공격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서부전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드라마틱한 동부전선으로 넘어가 보죠. 독일의 불운 동부전선 타넨베르크 전투.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제8군단만 남겨두고 모두 파리로 향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전이었는데 막판에 삐끗하는 바람에 참호전으로 고착되면서 서부전선은 결국 패하고 말죠.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가 독일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 빠르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파리로 향하던 한 개의 군단을 급하게 돌려 러시아 쪽으로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전력 낭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 남아있던 8군단이 러시아의 대병력을 괴멸시켰기 때문이죠. 방향을 돌려 러시아로 향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러시아와 독일은 전력 차가 컸습니다. 러시아는 30개 보병 사단과 8개 기병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은 11개 보병 사단과 1개의 기병 사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적으로 열세했던 독일이 승리를 한 거죠. 훗날 이 사건은 8군단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독일을 침공한 러시아 군대는 1군과 2군. 1군의 사령관은 파벨 폰 레넨캄프 장군, 2군의 사령관은 알렉산드로 삼소노프 장군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진격해 오다가 호수를 마주하자 각각 장군을 따르는 두 군단으로 분리했습니다. 위쪽으로는 레넨캄프, 아래쪽으로는 삼소노프 부대로 나뉘어서 온 거죠. 처음에 독일 8군단은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포위 선멸전이다 보니 포위당할까봐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참모장과 호프만 중령이 거꾸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 섬멸할 수 없지만 나눠서 들어오면 하나씩 포위하고 섬멸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호수 때문에 양쪽으로 진격해 오므로 먼저 삼소노프부터 각계 격파하자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호수 아래쪽에서 오는 삼소노프 러시아군을 향해 군대를 돌려서 보냅니다. 재미있는 건 호수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러시아 군대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위당한 삼소노프는 결국 괴멸을 당합니다. 독일군은 삼소노프를 섬멸한 기세를 몰아서 레넨캠프가 이끌던 군대도 박살냅니다. 이 당시 삼소노프는 황제가 나에게 큰 사랑과 영광을 주었는데 전쟁에 패해서 볼 면목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레넨캄프는 돌아가서 군적을 박탈당했고요. 둘 다 이 전쟁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졌지만 그 밖의 전투에서는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독일군은 이런저런 양면전을 치르면서 체력이 바닥이 났고 보급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1917년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국의 반격에 독일과 독일 동맹국의 군대는 차례로 투항하게 됩니다. 1918년 연합군과 독일이 휴전을 맺으면서 약 900만 명의 전사자를 낸 세기의 전쟁, 1차 세계대전의 막이 이렇게 내립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말. 1차 세계대전은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철학가 루소는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사회제도와 문화에 의해서 불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은 내적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한다고 말했죠.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승패를 떠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말은 모두 무용한 것처럼 들립니다. 막대한 사상자를 낸 1차 세계대전. 총 6,500만 명의 참전, 약 9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3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전쟁에서 패배한 주요 4개의 제국들은 해체되거나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지도는 크게 재편됩니다. 하지만 이후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의 부활과 독일에서 발생한 파시즘으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결과 유럽의 제국들이 무너지고
국경이 새로 그어졌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패전국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남았습니다. 그 불만과 상처는 결국 20여 년 뒤 또 다른 참극,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은 단순히 총과 포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정치, 과학, 그리고 시대의 갈등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모모의 북살롱 제1차 세계대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